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시드니 루펜은 1993년 8월 21일에 미국 네브라스카에서 태어난 여성입니다. 그녀는 골프와 농구를 즐겨 했었는데 척추측만증이 생기면서 강제로 그만둬야만 했어요. 그래서 2011년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동네의 메나드라는 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메나드가 뭐냐면 건축자재, 주택 개조용품,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대형 철물점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시드니는 성실하고 친절한 손님 응대로 직원들의 호평을 들었어요. 굉장히 일을 잘했었나 봐요. 시드니의 친절함은 근무 시간 외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마땅한 거처도 없고 할 줄 아는 일도 없던 친구에게 그녀는 선뜻 손을 내밀었습니다. 친구에게 머물 곳을 제공해주기도 하고 여러모로 많이 도와줬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 시드니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 왜 그렇게 그 친구 열심히 도와주는 거야? 그러자 시드니는 이렇게 답합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할 순간이 있거든. 그리고 머지않아서 시드니의 말대로 그녀에게도 타인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드니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시드니는 항우울증을 복용하면서 병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했죠. 하지만 약만으로는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드니가 선택한 건 바로 데이트 앱 틴더였습니다. 틴더라는 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데이트 어플 같은 건데 가입을 하면은 여러 사람의 프로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데이트하고 싶은 상대를 골라서 데이트를 신청을 하고 그 상대가 오케이 하면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앱에서 대화가 잘 통한다 싶으면 밖에서 실제로 보기도 하고요. 그런 어플입니다. 시드니는 여성과의 만남을 원했어요. 왜냐면 그녀가 약간의 동성애 성향도 있었거든요. 물론 단순히 여성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그녀는 25살의 오드리라는 여성의 프로필을 봤고 프로필을 보니까 꽤나 괜찮은 것 같았어요. 바로 대화 신청을 했죠. 그런데 대화도 너무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드니와 오드리는 실제로 만나서 데이트를 하기로 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시드니는 네브라스카주 링컨에 살고 있었는데 오드리는 같은 주 윌버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차로 약 1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첫 데이트는 시드니가 오드리의 집 쪽인 윌버로 가기로 했습니다. 둘의 첫 데이트는 성공적이었고 우리 내일 또 보자 해서 두 번째 저녁 약속을 잡았어요. 바로 다음 날인 7월 15일 저녁 6시쯤 시드니가 일을 마치고 나온 모습이 CCTV에 찍혔고 6시 30분쯤 집에 도착한 모습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데이트를 나서기 전 자신의 셀카와 함께 데이트 준비 완료라는 말을 스냅챗에 업로드를 했죠. 어제는 시드니가 오드리가 사는 곳으로 가서 데이트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오드리가 시드니가 사는 곳인 링컨으로 와서 데이트를 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오후 8시 32분 오드리가 사는 곳인 윌버에서 시드니의 휴대전화는 꺼졌고 다시는 켜지지 않았죠. 11월 16일 시드니가 일하는 곳인 메나드 매장은 그녀가 출근하지 않자 그녀의 어머니인 수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수지 또한 딸과 연락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딸의 실종 신고를 했죠. 다음날 경찰은 시드니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집에는 딱히 다툼의 흔적도 없었고 차와 지갑 등 귀중품이 사라진 흔적도 없었어요. 가족과 친구들은 시드니와 3일째 연락을 닿지 않으니까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드니의 절친인 브루클린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찾아 나서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사실 시드니는 부모님에게는 데이트를 간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친한 친구들에게는 데이트를 간다고 말을 해뒀었습니다. 틴더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녀의 친구들은 시드니와 데이트한 사람이 오드리라는 것과 그녀가 25살의 여성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갈색 머리에 화관을 쓴 여성의 사진이 오드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브루클린은 시드니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을 오드리를 찾는 것에 집중합니다.
방법은 간단했어요. 틴더에 가입을 해서 오드리를 찾는 것이었죠. 브루클린은 가짜 프로필을 생성하고 25살의 오드리들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가짜 프로필도 최대한 시드니와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키, 몸무게, 스타일 이런 것들을 시드니와 비슷하게 적어뒀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무렵 드디어 25살의 오드리를 찾아냈습니다. 브루클린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의 프로필에 호감을 표시했죠. 다음날 브루클린의 핸드폰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매칭되었습니다. 브루클린은 떨리는 마음으로 오드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조금 친해진 뒤에 우리 전화하자 해서 그녀의 전화번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브루클린은 즉시 경찰에 오드리의 전화번호를 넘겼고 이를 토대로 경찰의 조사가 빨리 진행이 되는데 이 놀랍게도 오드리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베일리 보스웰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오드리는 가명이었던 거죠. 이제부터는 오드리가 아닌 베일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베일리 그녀에게는 오브리 트레일이라는 남자친구도 있었고 두 사람은 지하실을 임대해서 함께 지내는 중이었더라고요. 근데 오드리와 오브리 이름 비슷하죠. 아마 남자친구인 오브리 트레일의 이름을 따서 오드리라고 가명을 지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부를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실종된 시드니의 데이트 상대 여자가 오드리인데 실제 이름이 베일리라고 밝혀졌으니까 베일리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베일리의 남자친구 이름이 오브리 트레일이잖아요. 오브리라고 하면 베일리의 가명인 오드리와 비슷해서 좀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남성의 이름은 뒤에 성을 불러서 트레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베일리와 트레일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두 사람은 슈가데디, 즉 스폰 관계로 처음 연락이 닿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트레일 이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사기, 절도, 인신매매, 여러 가지 각종 범죄를 일으킨 전과가 있어요. 트레일이 가진 장점 중 하나가 말을 잘했다는 건데요. 말 잘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 청소년부터 이미 많은 전과를 가지고 있었던 트레일은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사기를 치는 거 아니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많은 여성들을 모으고 여성들에게 자신을 뱀파이어 슈가데디라고 부르게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마녀다. 마녀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 라고 세뇌를 시킵니다. 그중 베일리, 이 실종된 시드니가 만났던 베일리, 그녀는 이 마녀들 중에서도 여왕 마녀였다고 해요. 어쨌든 이 둘의 관계는 스폰 받는 관계로 만난 사이고 트레일의 언변에 베일리는 가스라이팅 당한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경찰은 그들의 임대받은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은 없었죠. 그런데 문 밖에서도 이 집 안에서 풍기는 듯한 코를 찌르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강하니까 집 안에서 바깥까지 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베릴리에게 임대해준 건물주의 가족들도 이 냄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더라고요. 가족 중 한 명은 구토를 하고 온몸에 막 두드러기가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월의 추운 날씨에도 베일리는 지하실에 항상 에어컨을 틀어두었습니다. 경찰들은 이러한 정황들을 바탕으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지하실을 수색했죠. 하지만 별다른 특이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1월 28일 경찰은 베일리와 트레일이 요주의 인물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베일리 커플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결백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베일리는 첫 데이트에서 시드니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면서 대마초를 흡연했고 이 두 번째 데이트를 하고는 시드니를 그녀의 친구 집에 데려다 줬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진 보면 트레일은 얼굴 비추지도 않고 옆에서 쫑알거리고 있고요. 그리고 베일리는 큰 선글라스를 쓰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너네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얼굴 공개 못하는 거지 결백하면 조사받으면 되잖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트레일이 얼굴 공개하면서 자, 내 눈이랑 치아랑 다 봐라. 너네들 지금 우리라고 아예 확정짓고 있잖아.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올리고 이틀 뒤인 11월 30일 이 베일리와 트레일은 사기 혐의로 한 모텔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멕시코로 도주할 계획을 세운 듯 지도와 침낭, 운동화 등을 챙겨둔 상태였어요. 그런데 경찰이 이들을 잡은 건 시드니의 살인 혐의로 체포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죠. 그럼 어떻게 체포를 했을까요? 사실 베일리 커플은 절도, 사기, 이런 여러 범죄들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도 혐의로 체포를 했던 거예요. 이 체포 후에 경찰들은 이들의 핸드폰을 조사하면서 사건의 실마리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곧 시드니의 행방도 찾아내죠. 그녀가 실종된 지 19일 뒤인 12월 4일과 5일, 안타깝게도 이틀을 거쳐서 시드니가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베일린의 집에서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자갈길에서 검정색 쓰레기 봉투에 담긴 시드니의 신체 일부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틀에 거쳐 발견된 이유는 그녀의 시체가 14개로 토막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고 해요. 시신에는 목졸림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방어를 한 듯한 상처들도 함께 발견이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섹스토이, 의류 등의 성인용품의 물품들도 함께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 3개월 후에는 시드니의 브래지어가 찍힌 채 발견되기도 했고 그녀가 스냅챗에 준비 완료라고 업로드한 사진 속 셔츠도 함께 발견되었죠. 한편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트레일이 자신이 시드니를 죽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시드니를 살해했으니까 그 대가로 사형을 당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하지만 그는 곧 입장을 바꿨습니다. 11월 16일에 베일리가 시드니와 함께 세 번째 데이트를 했는데 그 후 시드니가 사망을 했다는 거죠. 즉 베일리가 시드니를 살해했다는 거예요. 그의 이러한 주장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베일리와 시드니 두 여성이 자신의 성적 환상을 채울 예정이었고 플레이를 하는 도중에 내가 시드니 목을 조를 예정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내가 목을 조르기 전에 시드니가 사고로 사망했어요 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그는 계속해서 본인이 실수로 죽였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2019년 7월 3명의 여성이 베일리와 트레일이 여성을 살해하고 고문하는 영상을 담은 스너프 필름을 제작해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었다는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스너프 필름이란 성행위를 하면서 잔혹하게 살인을 하는 장면을 찍은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 경찰이 이 증언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트레일은 이렇게 말해요. 사실 시드니가 자신이 목 졸려 살해당하는 것에 이미 동의를 했고 동의한 사실이 담긴 녹음 파일이 존재해요 라고요. 하지만 녹음 파일은커녕 어디에서도 시드니가 자신의 교살에 동의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일은 계속하여 시드니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죠.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수사관들 또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베일리와 트레일은 유죄를 쉽사리 인정하진 않았지만 그들을 둘러싼 증거들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드니가 베일리를 처음 만난 11월 14일 시드니가 일하는 곳 근처의 한 호텔에서 베일리와 트레일이 체크인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1월 15일 오전에는 시드니의 집 근처 홈디포라는 매장에서 쇠토, 철사, 커터 칼들을 구매하는 모습이 찍혔어요. 홈디포 매장은 공사 현장에서 쓰는 자재들을 파는 곳이라고 해요. 이 시드니가 일하는 메나드와 비슷한 곳이죠. 자, 그 다음 트레일과 베일리, 이 커플의 동선을 보면은 시드니가 일하는 곳으로 가서 표백제를 구매한 겁니다. 아까 경찰이 베일리 커플의 집에 갔을 때 이상한 냄새 있잖아요. 그게 바로 표백제 냄새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연치 않게 시드니와 트레일이 지나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어요.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경찰은 베일리와 트레일 휴대폰 GPS를 추적해본 결과 두 사람은 아침부터 시드니를 따라다닌 것으로 추정이 되었고 시드니의 시신이 발견된 곳과 자신의 주거지 사이를 수차례 오간 것도 함께 발견이 되면서 계획 범죄임도 밝혀지게 되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이 시드니를 죽였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그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죠. 그들은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때 두 사람은 암호로 편지를 써서 소통을 했는데 FBI가 이를 즉시 해독하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밝히게 됩니다. 편지에서 트레일은 베일리가 모든 일에 억지로 참여한 걸로 해서 자신이 모든 혐의를 덮어쓰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스너프 필름의 형태로 포르노를 제작할 예정이었지만 누군가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고 하자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 2018년 6월 11일 베일리와 트레일은 1급 살인 혐의와 시신 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9년 6월 트레일은 시드니의 시신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만 범행을 인정했죠. 그리고 6월 말 트레일은 좌절한 듯 울부짖으며 베일리는 무죄라고 외치고 면도칼로 자신의 목을 그어버려요. 그로 인하여 트레일은 한동안 재판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얄팍한 생각에 더하여 베일리와 오브리의 국선 변호인은 두 사람의 어릴 적 과거로 배심원단의 동정을 사는 것을 주력했습니다. 베일리의 친아버지는 그녀가 어릴 때 살해당했고 어머니는 그녀를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트레일은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학대를 당하면서 살아왔고요. 그들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변호사는 트레일이 베일리를 가스라이팅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한편 시드니는 코카인이나 들이마시는 우울증 환자로 묘사를 했고요. 피해자를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러나 배심원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그들은 1급 살인, 살인 음모, 시체 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6월 베일리는 종신형, 트레이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 두 사람은 현재 서로 다른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죠. 최종적으로 알려진 그들의 살해 동기는 자신들의 섹스컬트 활동 제한을 거절한 시드니가 자신들에 대한 것을 외부에 발설하는 것이 두려워서였습니다. 섹스컬트란 부적절한 동기의 성관계를 지향하는 모임 활동을 말해요. 자신들의 성적 취향이 들통나는 것이 두려워서 살해를 한 트레일이 베일리만큼은 무죄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게 우습게 느껴집니다. 14개로 토막난 시드니에 대한 미안함은 없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시드니의 상환 일부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익명의 데이트 앱이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곤 합니다. 실제로 주위에 이 데이트 앱으로 결혼하는 커플들도 많다고 해요. 좋은 점도 있지만 그래도 더 의심하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동성이라도요. 근데 저도 사실 동성이라고 하면 딱히 의심 없이 만났을 것 같기도 해요.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이성, 동성 상관없이 익명에서의 만남은 항상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드니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녀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1993년 7월 18일 말레이시아 전역에 충격적인 실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실종자는 49세의 남성 마질란 이드리스. 그는 말레이시아 정계에서 꽤나 주목받는 엘리트 정치인이었습니다. 마질란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말레이시아 최대 정당인 통일 말레이 국민 조직에 소속되었죠. 그는 얼마 안 있을 총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갑자기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이건 모두가 주목할 만한 뉴스임이 분명했습니다. 실종신고 보름 전인 7월 2일 저녁 9시 마질란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본인이 라우브라는 지역에 있다고 말하면서 오늘 밤 되도록 일찍 귀가하겠지만 마냥 늦더라도 내일 아침에는 집에 돌아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행적이었고 그의 행방은 묘연해졌습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걱정했죠. 하지만 그의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실종신고를 망설였습니다. 당장의 총선을 앞두고 있기에 혹여나 불미스러운 이미지가 생길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체적으로 그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해요.
정당 동료들 역시 적극적으로 마즐란의 수색을 도왔습니다. 아무래도 유명 정치인이다 보니까 처음엔 돈을 노린 납치가 의심됐거든요. 근데 가족들이나 정당 쪽에 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가 총선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나 심경 변화로 잠적을 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이 마즐란의 지인들은 말도 안 된다며 일축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정치적인 야망이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지자들을 외면하고 숨어버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갑자기요. 그 사이 마즐란의 행방불명 소식은 결국 기자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요한 회의나 행사에는 전혀 얼굴을 비추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당에서는 2, 3일 안에 돌아옵니다라는 기약 없는 대답만 내놓았고요. 더 이상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7월 17일 결국 마즐란의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8일에는 정당 측에서 공식으로 경찰의 협조를 요청했죠. 이후 소식은 순식간에 말레이시아 전역에 퍼져나갔고 모든 신문사의 일면은 마즐란의 실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옵니다. 제보자는 한 남성이었는데요. 그는 얼마 전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마즐란의 차량 같다며 신고를 해온 거예요. 이 당시 언론에서는 목격자를 위해서 마즐란의 차종과 차량 번호를 공개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즉각 제보자를 찾아 나섰고 예상대로 그것은 마즐란의 차량이 맞았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어떤 한 부부로부터 이 차량을 넘겨받았다고 진술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부부는 어떻게 마즐란의 차를 갖고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즉시 부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내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은 거예요. 알고 보니 이들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수로 활동했던 모나 판디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아판디였고요. 모나 판디는 말레이시아 왕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명은 마스나 빈티 이스마일. 1987년 가수로 데뷔를 하면서 모나 판디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렇게 앨범도 내고 사람들에게 점차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돌연 가요계를 떠났습니다. 이후 말레이 전통의학에 침투하더니 의료인으로서의 활동을 이어나갔죠. 여기서 말하는 전통의료인은 주술사를 의미합니다. 그녀가 주술사의 길을 걷게 된 데에는 남편 아판디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3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면서 5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3번째 이혼 후에 만난 남성이 바로 아판디였습니다. 그가 주술사였어요. 그래서 모나판디는 남편으로부터 주술을 배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특히 그녀가 빠져 있었던 것은 바로 흑마술이었는데 쉽게 말해서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어느 날 모나판디는 흑마술을 수련하던 중 초자연적인 현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비로운 힘을 갖고 있다고 믿게 돼요. 이후에는 원래 가수라는 직업도 포기하고 완전히 보두술사로 전향했습니다. 모나판디는 남편 아판디를 설득해서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아예 주술 상담소를 차렸는데 그녀에 대한 입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상류층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정치인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마즐란이었고요. 경찰은 부부에게 어떻게 마즐란의 차량을 갖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그저 마즐란에게 받은 것이라며 대답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선물로 줬다? 그리고 실종됐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마즐란이 아내와 나눴던 대화에서 그는 분명 라우브라는 지역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경찰은 이 해당 지역과 모나판디 부부의 연관성을 추적해내는데 그러다가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라우브에 모나판디가 소유한 비밀 저택이 있었다는 것. 점점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죠? 경찰이 이를 강하게 추궁했어요. 그리고 결국 부부는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게 됩니다.
때는 실종으로부터 약 8개월 전인 1992년 11월, 마질란 이드리스는 자신의 정치적인 능력을 더욱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모나판디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흑마술의 힘을 빌려서 제9대 총선에 당선되는 것. 아니,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엘리트 정치인으로 알려진 그가 겨우 생각해낸 방법이 흑마술이라니 좀... 경쟁 후보에게 저주라도 내리고 싶었던 걸까요? 어쨌든 마질란은 모나판디 부부에게 정치적 야심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뭐든 할 테니까 총선에 당선되게 해달라고만 부탁했죠. 그러자 모나판디 부부는 마질란에게 3가지 물건을 건네요. 그건 바로 지팡이와 무슬림 남성들의 전통 모자인 송콕, 마지막으로 부적이었습니다. 부부는 마질란에게 이것이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의 보물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물건만 가지고 있으면 권력은 물론이고 재물까지 모두 가질 수 있다며 현혹했죠. 그러나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금액은 250만 링깃, 하나로 무려 7억 원. 마질란은 그만한 현금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50만 링깃을 먼저 지불을 하고요. 나머지 200만 링깃, 즉 5억 7천만 원은 나중에 줄 것을 약속하죠. 그러면서 담보로 토지 소유권 9개를 내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1993년 7월 2일, 모나판디는 마질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의식을 치를 것을 제안을 하면서 50만 링깃을 요구했죠. 마질란은 즉각 응했습니다. 그러자 모나판디는 주소 하나를 알려주게 되는데 그것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약 110km 떨어진 라우브의 저택이었습니다. 모나판디는 마질란에게 이곳에 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면 안 된다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랬다가는 부정탄다고 말이죠. 그렇게 마질란은 라우브의 저택으로 향하는데 사실 돈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현금 31만 링깃을 들고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모나판디 부부는 미리 의식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요. 모나판디는 먼저 마질란에게 속옷만 입은 채 수건으로 몸을 감쌀 것을 지시했고 미리 파놓은 커다란 구덩이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마질란이 좀 주저했어요. 그러자 모나판디는 부드러운 말투로 말을 이어나갑니다. 이곳에 들어가 눈을 감으면 어디선가 신비로운 음악 소리가 들릴 거야. 그러면 하늘에서 수많은 돈이 쏟아질 거고 너는 평생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요. 이 말은 마질란은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지시대로 구덩이에 들어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돈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그에게 쏟아진 것은 난데없는 공격이었습니다. 모나판디에게는 줄라임이라는 조수가 있었는데 그는 숨어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질란이 무방비 상태가 될 때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그를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건 모나판디 부부가 계획한 일이었어요. 결국 마질란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이후 셋은 마질란의 시신을 훼손한 뒤 구덩이를 시멘트로 막아버렸습니다. 일행은 마질란의 자동차 그리고 그에게서 받은 돈을 챙겨서 쿠알라룸푸르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성형수술을 하는가 하면은 벤츠차 또는 휴대폰 같은 값비싼 물건들을 마구 사들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질란이 담보로 내놓은 9개의 토지 소유권도 이미 명의 변경 신청을 해둔 상태였죠. 하지만 결국 그들은 경찰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7월 22일, 경찰은 라우브 저택에 매장된 마질란의 시신을 찾아냈는데요. 이 발견 당시 시신은 무려 18토막으로 잔인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는 의식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목각 인형, 긴 바늘과 각종 조각상이 남겨져 있었고요. 또한 범행 흉기로 사용된 도끼 한 자루와 긴 칼날의 장도 2자루도 함께 수거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언론에 공개되자 말레이시아는 난리가 났죠.
범인이 한때 가수 출신의 주술사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다름 아닌 엘리트 정치인이었다는 것이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건의 조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모나판디가 추가적인 범행을 자백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또 다른 수색이 펼쳐졌는데요. 바로 말레이시아 서부에 위치한 클랑이라는 해안 도시에서 머리 없는 세 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일가족이었는데 정말 경악할 만한 점은 피해자가 겨우 5개월밖에 안 된 아기도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이들의 신체 또한 어떤 주술의식을 치른 듯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모나판디 부부는 왜 그토록 자신들의 고객을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한 걸까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에 의하면 이들이 마질란을 살해한 동기는 금전 때문이었습니다. 라우브 저택에서 의식을 치룰 당시 부부는 마질란에게 50만 링기, 즉 1억 5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마질란이 그보다 적은 돈을 가지고 오자 화가 나서 홧김에 살해했다는 거죠. 근데 앞서 일가족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게 설명이 되지 않잖아요. 이에 일각에서는 돈은 단지 핑계일 뿐이고 부부가 사람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주장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심취해 있던 흑마술에는 9개의 생명을 바치면 더 높은 단계의 주술을 얻을 수 있다는 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모나판디 부부가 최고의 경지에 흑마술을 수련하기 위해 잔인한 방식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 실제로 시신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어떤 주술의식이 치러진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1995년 1월 5일 모나판디 부부와 줄라임이 세 사람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도 화제가 되었는데 모나판디는 재판장의 화려한 복장과 진한 화장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환하게 웃는 얼굴을 유지했어요. 심지어 사진을 찍는 기자들을 향해서 포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덧붙여 그녀는 팬이 늘어난 것 같다는 발언을 하면서 반성의 기미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럼 재판 결과는요? 이들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1년 11월 2일 가장교도소에서 이들의 형이 집행되었는데 모나판디는 사형 직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활짝 미소를 지어 보였죠. 이런 마지막 발언은 또다시 사람들의 경악을 불러왔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일본 미신을 맹신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모나판디가 정말로 죽지 않았을 거라며 그녀의 부활을 믿기도 했어요.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 범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연쇄 토막 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나판디가 범행을 저질렀던 이 라우브 저택은 현재 말레이시아 유명한 고스트 스팟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모나판디 부부는 9개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심취해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아직 찾지 못한 피해자가 더 있는 건 아닌지.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악랄한 주술사의 살인사건.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